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병원 복도는 살아있는 자들의 희망보다 죽어가는 자들의 절망에 더 가까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연은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중환자실에 굳게 닫힌 문만 바라보았다. 며칠 밤을 샌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푸석한 얼굴과 핏발선 눈은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힘없이 얽혀 있었지만 하얗게 질린 손마디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gyomosepojong fagi.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단어들의 조합이었다. 수술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성공률은 장담할 수 없으며 비용은 서연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액수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는 그녀의 전부였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홀로 서연을 키우며 작은 도에 공방을 꾸려나갔다. 흙을 빚어 생명을 불어넣는 어머니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보며 서연은 도예가의 꿈을 키웠다. 그녀에게 흙의 감촉은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고 가마의 뜨거운 불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다. 어머니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거대한 청구서 앞에서 그녀의 꿈과 희망은 사치일 뿐이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수술 결정을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서연의 뇌리를 다시 한번 할퀴었다. 결정이라니? 돈이 없는데 무슨 결정을 한단 말인가? 이미 사채까지 알아봤지만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보증금도 얼마 안 되는 작은 월세방과 빚뿐이었다. 절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 없었다. 눈물이 말라버린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솟아오르려 할 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의 주인은 이곳의 절망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우아하지만 차가운 표정.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여자는 망설임 없이 서연의 앞에 멈춰 섰다. 윤서연 씨. 나긋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여자를 쳐다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녀가 내뿜는 위압감에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다. 누구시죠? 여자는 서연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절망에 빠진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동정심 대신 냉정한 평가가 담겨 있었다. 진성그룹의 한선화라고 합니다. 진성그룹.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이름이 이런 누추한 병원 복도에서 들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한선화. 서연은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다고 생각했다. 아, 진성그룹 강 회장의 재혼한 부인. 언론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어머니 때문에 힘들겠군요. 교모세포종 3기. 수술비만 수억 원이 든다고 들었어요. 한선화는 마치 일기예보를 말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서연은 경계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여자가 자신의 사정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걸까?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왔어요. 한선화는 들고 있던 고급 가죽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서연의 눈앞에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세상 모든 것에 무심한 듯한 차가운 눈빛을 한 남자가 있었다. 진성그룹의 강태준 본부장, 내 의부사들이죠. 강태준. 진성그룹의 황태자.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추진력으로 그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남자. 동시에 그의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런 남자의 사진을 이 여자가 왜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뭘 원하시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한선화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뱀의 그것처럼 차갑고 교활해 보였다. 윤서연 씨가 이 아이를 유혹해 줬으면 해요. 누스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유혹이라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가 현실에서. 그것도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여자에게 좀처럼 틈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윤서연 씨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순수해 보이는 얼굴,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처연한 눈빛, 태준이가 좋아할 만한 타입이에요. 한선화의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의 가치를 매기는 상인의 말이었고 그녀의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칼날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영혼을 팔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선화는 서연의 거절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착각하지 말아요.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룻밤. 그 아이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스캔들을 만들어주면 돼요. 대중에게 그의 완벽한 이미지가 얼마나 허상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 대가로. 윤서연 씨는 어머니의 수술비와 평생 먹고 살 돈을 받게 될 겁니다. 한선화는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수표였다. 서연은 액수를 확인하고 숨을 멈췄다. 0의 개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저 돈이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며 남은 생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자존심과 도덕성이 비명을 질렀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 해요. 절대로. 그래요. 그럼 저 문이 영원히 열리지 않는 걸 지켜볼 건가요? 어머니가 당신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걸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요? 그깟 자존심이 어머니 목숨보다 중요한가요? 한선화의 목소리는 채찍처럼 날아와 서연의 심장을 후려쳤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자신의 신념. 자존심 따위가 죽어가는 어머니 앞에서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흙을 만지던 깨끗한 손으로 더러운 돈을 만져야 한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그 돈이 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돈가줄이라면 왜 하필 저죠? 그리고 왜 그런 짓을 자기 아들에게 그건 윤서연 씨가 알 바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돈을 받으면 돼요. 태준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진성의 주인이 되려면 강태준이라는 걸림돌이 사라져야 하거든요. 한선화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드러냈다. 서연은 눈앞의 여자가 악마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악마가 내민 손을 잡아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했다. 그때였다. 중환자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다급한 표정의 의사가 튀어나왔다. 보호자분, 환자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정지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의사의 외침은 사형 선고와 같았다. 서연의 세상이 빙글 돌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한 손에는 어머니의 꺼져가는 생명이, 다른 한 손에는 악마의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처음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선화를 바라보았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간신히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목소리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하겠어요.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서연은 자신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한선화의 입가에 마침내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승리자의 미소였다. 그녀는 서연의 손에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 안에는 계약금과 당신이 입을 옷을 살 돈, 그리고 일회용 휴대폰이 들어있어요. 앞으로 연락은 이 번호로 하세요. 그리고 이건 강태준에 대한 자료예요. 그의 취향, 습관, 동선까지 전부 들어있으니 숙지하도록 해요. 봉투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멍하니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일주일 뒤. 진성 로얄 호텔에서 열리는 자선 파티, 그날 밤. 모든 걸 끝내야 해요. 실패는 용납하지 않아요. 명심해요. 윤서연 씨, 당신 어머니의 목숨이 당신 손에 달려 있다는 걸. 한선화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복도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은 서연은 손에 든 봉투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이것은 어머니를 살릴 희망인 동시에 자신의 삶을 파괴할 독약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봉투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다시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았다. 문 너머에 있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렸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꼭 살릴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수납 창구로 향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감당할 수 없는 운명의 무게에 짓눌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그렇게 윤서연은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한 절망적인 계약의 첫 발을 내디뎠다. 어머니의 수술일이 잡히자. 윤서연의 시간은 더 이상 그녀인 것이 아니었다. 한선화가 보낸 김비서라는 여자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일상을 파고들었다. 김비서는 감정이 없는 인형처럼 딱딱한 표정으로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흙먼지 묻은 운동화와 낡은 청바지는 버려졌고 그 자리에는 발이 불편한 아찔한 높이의 구두와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한 명품 원피스가 채워졌다. 본부장님은 인공적인 미인을 싫어하십니다. 과한 화장은 피하고 청순하면서도 기품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야 합니다. 김 비서는 전문가의 손길로 서연의 얼굴에 화장을 하며 무감정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었다. 화려하게 변한 겉모습과 달리 그 안의 영혼은 점점 더 초라하게 달아 없어지는 기분이었다. 마치 값비싼 포장지로 감싼 빈 상자가 된 것 같았다. 밤에는 강태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자료를 읽고 또 읽었다. 파일은 그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그가 아침에 마시는 커피 종류부터
그가 선호하는 위스키 브랜드, 사소한 버릇, 그리고 그의 알려지지 않은 취향까지. 서연은 그가 무명 전통 예술가들을 남몰래 후원해왔다는 대목에서 잠시 숨을 멈췄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차가운 얼음 가면 뒤에 숨겨진 의외의 모습이었다. 그를 알아갈수록 서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단순히 파괴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여러 겹의 결을 가진 한 명의 사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죄책감이 검은 잉크처럼 마음속에 번져나갔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운명의 밤이 되었다. 진성 로얄 호텔의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상류층을 모두 모아놓은 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불빛은 보석을 걸친 여인들의 목에서 반사되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서연은 김 비서가 골라준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그들 사이에 서 있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번쩍이는 사람들 속에서 기묘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손에 쥔 작은 클러치 백이 땀으로 축축했다. 귀 속에 꽂힌 초소형 무선 수신기를 통해 김 비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본부장님은 10분 전 테라스로 나가셨습니다. 지금입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발이 납덩이처럼 무거워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초라하지만 떳떳했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엄마를 위한 것이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깨물며 테라스로 향하는 유리문을 향해 걸어갔다. 파일의 내용대로 강태주는 혼자였다. 그는 파티의 소음에서 벗어나 서울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위스키 잔을 든 그의 손가락은 길고 단단해 보였다. 넓은 어깨와 꼿꼿한 등은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보여주는 듯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그에게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수없이 연습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때 그가 후원했던 한 무명 화가의 그림이 떠올랐다. 흩어진 별의 파편들을 모아 그린 도시의 밤. 별들이 부서져서 땅으로 떨어진 것 같네요. 나지막한 목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흘러들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영역에 누군가 침범했다는 사실에 대한 노골적인 불쾌감이 담긴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건 여자를 차갑게 쏘아보며 쫓아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서연의 얼굴에 닿는 순간 잠시 멈칫했다.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다른 여자들처럼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 깊은 슬픔과 불안, 그러면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다. 그가 파티장에서 마주쳤던 욕망으로 가득 찬 공허한 눈들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처음의 날카로움은 조금 무뎌져 있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에요. 서연은 준비했던 거짓말 대신 솔직한 심정을 내뱉었다. 이런 곳은 저와 어울리지 않아서요. 잠시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기이한 진실성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그녀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자신처럼 어울리지 않는 곳엔 왜 왔나 보고 싶은 그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림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히더군요. 서연의 대답에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오늘 밤 똑같은 생각을 수십 번도 더 했었다. 그는 잔을 들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가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버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돌려 난간에 기댄 채 온전히 서연을 마주했다. 그쪽은 눈이 슬퍼 보이는군. 태준이 불쑥 말했다. 서연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척 웃고 있는데 당신은 그러질 못하는 것 같아서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웃는 건 더 슬픈 일이잖아요. 서연의 대답은 마치 그의 마음속을 읽은 것처럼 들렸다. 태주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밤 그가 들은 수많은 아첨과 가식적인 대화들 속에서 이 낯선 여자의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관통했다. 이름이 뭐지? 윤서연입니다. 윤서연, 도예가인가? 태준의 질문에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의 손을 본 것이었다. 오랫동안 흙을 만져온 사람 특유의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밑에 희미한 흙물이 든 손. 아무리 값비싼 네일아트를 받아도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손을 보면 알 수 있지. 무언가를 진심으로 만드는 사람의 손이니까. 그 순간 서연은 가면이 벗겨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자신이 속여야 할 남자가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봐 주었다는 아이러니에 눈앞이 아찔했다. 두 사람은 의외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예술에 대해서,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서. 서연은 그가 가진 부와 명예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을 보았다. 태주는 서연의 소박하지만 단단한 내면과 예술에 대한 진심 어린 열정에 끌렸다. 그는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아준 사람 같았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서연도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임무는 아직 완수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를 속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웠습니다. 서연이 몸을 돌려 떠나려는 순간 태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가지마.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웠고 어딘가 애원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태용빈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오늘 밤은 그의 말은 저속한 유혹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절박한 고백이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보았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한 간절함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귓속의 수신기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한선화의 만족스러운 미소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임무는 완수되고 어머니는 살 수 있다. 하지만 왜일까?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남자의 외로움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서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태주는 알아들었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호텔의 최고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은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도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지는 못했다. 태주는 그녀를 정복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러웠고 서툴기까지 했다. 마치 소중한 도자기를 다루듯. 그녀가 깨져버릴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들은 말없이 함께 위스키를 마셨다. 그리고 그날 밤,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은 서로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그것은 거짓말로 시작된 하룻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고독을 위로하는 유일한 진실이었다. 새벽의 푸른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쯤 서연은 잠든 태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무방비하게 잠든 그의 얼굴은 세상의 무게를 벗어던진 소년처럼 평온해 보였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그의 뺨 위로 떨어졌다. 임무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새벽에 여명이 차에 가시지 않은 시간. 윤서연은 유령처럼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곤히 잠든 강태준의 숨소리가 방 안을 고요하게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잠든 그의 얼굴에서는 세상의 모든 경계심과 냉소가 사라져 있었다. 상처받기 쉬운 맨 얼굴. 서연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이내 자신의 더러워진 손을 감추듯 거두었다.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바닥에 흩어진 옷을 소리 없이 주워 입었다. 어젯밤 그가 조심스럽게 벗겨주었던 그 드레스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혐오스러웠다. 그녀는 잠든 그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아주 잠시나마 마음속으로만 전할 수 있는 작별 인사를 남기고 그녀는 도망치듯 스위트룸을 빠져나왔다. 복되는 김 비서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모습을 한번 훑어보더니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칭찬이나 위로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업무 평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김 비서는 서연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강릉행 비행기 티켓과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약속한 금액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사라지세요.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다시는 나타나서 회장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김 비서는 두툼한 현금 봉투를 추가로 내밀었다. 이건방 안 테이블 위에 올려두세요. 그림을 완성시켜 줄 겁니다. 강태준 본부장이 당신을 하룻밤 상대해준 고급 콜걸쯤으로 믿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것은 한선화의 잔인함이 담긴 마지막 한 수였다. 강태준이 가졌을지 모를 일말의 진심까지 모조리 짓밟아 버리려는 악의가 느껴졌다. 서연은 피가 역류하는 듯한 모멸감을 느꼈지만 반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방으로 다시 들어가 그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돈 봉투는 마치 그녀의 영혼에 찍힌 낙인처럼 보였다. 같은 시각. 태주는 잠에서 깨어났다. 지난 몇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개운함이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시트의 감촉뿐이었다. 실망감이 밀려왔다. 그는 몸을 일으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욕실에도, 거실에도.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현금 봉투. 세상이 멈췄다. 어젯밤 그녀와 나눴던 대화. 그녀의 슬픈 눈빛.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하던 온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했다. 배신감, 굴욕감, 그리고 익숙한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결국 그녀도 똑같았다. 아니, 다른 여자들보다 훨씬 더 연기를 잘하는 악질이었을 뿐이다. 태준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강태준? 뭘 기대한 거지? 세상에 진심 따위는 없다고 수없이 되뇌었으면서 그는 말없이 테이블 위의 모든 것을 팔로 쓸어버렸다. 유리장과 램프가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다. 그의 마음처럼. 강태준 본부장의 차갑고 빈틈없는 가면이 다시 그의 얼굴 위로 단단하게 씌워졌다. 이전보다 훨씬 더 두껍고 차갑게. 한편 서연은 강릉에 도착했다. 그녀는 약속된 돈으로 어머니를 그곳에서 가장 좋은 병원으로 옮기고 수술을 진행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다. 서연은 회복실에 누워 잠든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았다. 하지만 서연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갔다. 바닷가의 작은 월세방에서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다. 시원한 바닷바람은 상처를 핥히는 것 같았고 잔잔한 파도 소리는 애달픈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잠이 들면 꿈에 태준이 나타났다. 그의 외롭던 눈빛. 배신감에 가득 찰 그의 얼굴이 그녀를 밤새도록 괴롭혔다. 그녀는 어머니의 생명을 얻었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몇 달이 흘렀다. 서연은 계속되는 메스꺼움과 피로감에 시달렸다. 그저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를 유심히 지켜보던 옆집 할머니가 등 떠밀어 병원으로 보냈다. 이러다 큰일 나. 세댁 얼른 가봐. 동네의 작은 산부인과 나이 지긋한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인자한 미소로 말했다. 축하합니다. 임신 8주 차네요.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멈췄다. 임신, 불가능한 일이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그 하룻밤이 하나의 생명을 잉태했다. 의사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처음에는 충격, 그 다음에는 공포가 밀려왔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단 말인가? 아버지는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고 어머니를 돈 받고 유혹한 여자로 경멸하고 있을 텐데 서연은 멍한 상태로 병원을 나와 정처 없이 해변을 걸었다.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는 작은 점. 하지만 분명히 심장이 뛰고 있었다. 자신의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거센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이 아이를 지워야 할까 이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아이가 태어난다면 자신처럼 불행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아이에게 너무나도 이기적인 짓이었다. 절망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때였다. 그녀는 손에 쥔 초음파 사진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희미하고 작은 생명의 흔적. 이 아이는 자신의 죄의 증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날 밤 유일한 진실의 증거이기도 했다. 외로웠던 한 남자와 더 외로웠던 한 여자가 나눈 찰나의 온기. 그 속에서 태어난 생명. 이 세상에 오직 혼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작은 생명이 곁에 있었다. 이 아이는 그녀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되어줄 것이다. 그 순간 그녀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공허함이 기묘한 용기로 변하기 시작했다. 강인한 모성애가 그녀의 안에서 싹텄다. 그녀는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 아이는 그녀의 죗값이자 구원이 될 것이다. 서연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마주하고 굳건히 섰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마구 흩날렸지만 더 이상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납작한 자신의 아랫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아가야.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섞여 흩어졌다.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줄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인한 맹세였다. 윤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거친 운명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을 실어 날랐다. 강릉의 한적한 어촌 마을.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윤서연의 작은 도에 공방이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 위 흙덩이를 비쳤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서연의 손끝에서 축축한 흙덩이가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 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5년간의 세월이 남긴 그늘과 평온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눈빛은 한층 깊어졌고 굳게 담은 입가에서는 조용한 강인함이 묻어났다. 이곳의 평화는 진짜였지만 동시에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얇은 유리 같았다. 여마. 청량한 목소리와 함께 5살배기 남자아이가 공방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윤서연의 세상이자 그녀가 숨쉬는 이유인 강하늘이었다. 하늘이는 엄마의 따뜻한 미소를 닮았지만 반짝이는 까만 눈동자와 오뚝한 콧날은 서연이 애써 잊으려 했던 한 남자를 떠올리게 했다. 하늘아, 또 맨발로 다녔어. 서연은 흙 묻은 손을 수건에 닦으며 아들의 발에 묻은 모래를 털어주었다. 하늘이는 헤헤 웃으며 서연의 품에 안겨들었다. 엄마, 이거 봐요. 제가 찾은 보물이에요. 아이는 작은 손에 소중하게 쥐고 있던 조개 껍데기를 펴 보였다.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분홍빛 조개였다. 우와, 정말 예쁘다. 우리 하늘이가 바다의 보석을 찾아왔네. 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이 작은 아이가 주는 행복은 지난 5년간 그녀를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다. 그때 공방 한쪽에서 뜨개질을 하던 서연의 어머니가 그들을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수술 후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어머니는 서연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지만
동시에 딸이 짊어진 비밀의 무게를 알기에 늘 안쓰러운 눈으로 모자를 바라보곤 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하늘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크는 거 다 보고 계실 거야. 서연이 하늘이에게 늘 들려주던 거짓말이었다. 하늘이의 아빠는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그 편이 복잡하고 아픈 진실보다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패라고 믿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서연은 어김없이 악몽에 시달렸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진성그룹의 소식이 나올 때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마을의 낯선 검은색 세단이라도 들어오는 날에는 온종일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녀는 하늘이를 사랑하는 만큼 이 아이의 출생에 얽힌 과거가 자신들을 찾아낼까봐 두려웠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 진성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이게 지금 보고서라고 올린 겁니까? 강태준 부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부하 직원이 올린 신규 사업 계획서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종이가 마찰하며 내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시장 분석도 리스크 관리 방안도 엉망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전원, 다시 해오세요. 그의 말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지난 5년간 강태준은 더 높이 올라섰고 더 차가워졌으며 더 무자비해졌다. 직원들은 그를 얼음 심장을 가진 황태자라고 불렀다. 그는 모든 면에서 성공했지만 그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진심으로 웃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성공은 텅 빈 공허함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성과 같았다. 늦은 밤. 불 꺼진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은 태주는 익숙하게 위스키를 따랐다. 화려하지만 온기 없는 공간에는 그의 외로움만이 짙게 배어 있었다. 책상 위. 수많은 결제 서류들 사이에 낡고해진 서류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술잔을 든 채 파일을 열었다. 윤서연 신원 조회 결과. 하지만 그 내용은 몇 줄이 차에되지 않았다. 5년 전 강릉의 한 병원에 거액의 병원비를 완납한 기록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태준의 뇌리에 5년 전 그날 아침이 떠올랐다. 돈 봉투를 봤을 때의 그 참담한 배신감. 분노는 여전히 그의 안에 남아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분노는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다. 의심. 그녀의 눈빛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와 나누던 대화. 그의 외로움을 알아주던 그 순간의 교감은 거짓일 수 없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돈 봉투는 어딘가 자기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연출한 장면처럼. 그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으로 변해갔다. 누군가 그 모든 것을 기획했다는 확신. 처음에는 그녀를 찾아내 따져 묻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한 수색이었다. 대체 왜 그랬는지, 그 모든 것이 정말 연기였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색의 목적은 변했다.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날 밤 느꼈던 찰나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인 여자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고독을 이해해 주었던 슬픈 눈에 여자를 찾고 있었다. 윤서연이라는 이름은 그의 5년을 지배한 지독한 강박이 되어버렸다. 한편
한선화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냉철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강태준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승리감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자신의 친아들은 그룹 내에서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겉돌고 있는데 강태준은 날이 갈수록 그룹 내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었다. 5년 전. 그 아이의 감정을 박살 내놓았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다. 윤서연이라는 여자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되었다고 믿었다. 그녀는 태준의 마음속에 5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태준의 사무실. 김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다. 부회장님, 동해안 리조트 개발 사업 최종 부지 검토안입니다. 태준은 무심하게 서류를 넘겨받았다. 그의 눈에 개발 예정 부지가 표시된 지도가 들어왔다.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지정된 아직 개발되지 않은 한적한 어촌 마을. 그는 그저 수많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여기며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지도 위에 작게 적힌 주문진 인근이라는 글자가 그의 시선에 아주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졌다. 다음 주 현장 시찰 준비하세요.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는 서류에 최종 사인을 하며 지시했다. 그가 내린 결정이 어떤 운명의 소용돌이를 몰고 올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강릉의 바닷가, 하늘이는 엄마와 함께 연을 날리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맑게 퍼져나갔다. 연은 하늘 높이, 더 높이 솟아올랐다. 서연은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더없이 완벽한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과거가 거대한 폭풍이 되어 이 평화로운 바다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강태준은 약속대로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다. 조용한 마을에 좁은 해안 도로, 위로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서는 풍경은 비현실적이었다. 낡은 어선과 그물을 손질하던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낯선 행렬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차에서 내린 강태준은 주변 풍경과 완벽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값비싼 수트,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 그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이방인 같았다. 이쪽이 저희가 계획 중인 리조트의 메인 부지입니다. 프로젝트 팀장의 설명에도 태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그저 사업적인 관점에서 해변의 길이, 모래의 질, 그리고 바다의 전망을 훑고 있을 뿐이었다. 아름다운 풍경은 그의 마음에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에게 이곳은 그저 또 하나의 성공시켜야 할 비즈니스 현장이었다. 그때였다. 오아스. 작은 아이의 비명 소리와 함께 거센 바닷바람에 밀짚 모자 하나가 날아와 태준의 발치에 툭 떨어졌다. 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모자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그에게는 성가신 해프닝일 뿐이었다. 아저씨 이제 뭐야? 당돌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작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아이가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아이는 낯선 어른들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태준은 마지못해 허리를 숙여 모자를 주워 들었다. 그리고 아이에게 모자를 건네주기 위해 얼굴을 제대로 마주한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아이의 눈?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의 형태,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총명하고 따뜻한 빛은 낯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듯했다. 고맙습니다. 아이는 태준의 복잡한 심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게 웃으며 모자를 받아들었다. 그 환한 미소는 또 한 번 태준의 가슴을 툭 쳤다. 5년 전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린 한 여자의 미소와 겹쳐 보였다. 태준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에게 물었다. 이름이 뭐니? 강하늘이요. 하늘처럼 높고 푸르라고 엄마가 지어줬어요. 아이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내밀며 대답했다. 강하늘. 그 성을 듣는 순간 태준의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우연일 것이다. 세상에 강씨 성을 가진 아이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떨쳐내려 했다. 하늘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는 다시 모래성 쌓기 놀이에 열중했다. 태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하늘아, 엄마가 위험한데 가지 말랬지. 멀리서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주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 여자가 아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여자는 역광을 등지고 있었고 거리도 멀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저 해질 역 노을을 배경으로 한 여자의 실루엣만이 보일 뿐이었다. 여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황급히 몸을 돌려 해변을 빠져나갔다. 아이를 감싸 안는 그 보호적인 몸짓, 서두르는 걸음걸이, 그 모든 것이 또다시 익숙한 잔상을 남겼다. 그날 저녁, 지역 유지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주는 내내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옆자리에 앉은 늙은 이장에게 슬쩍 물었다. 아까 낮에 해변에서 본 아이가 참 똑똑해 보이더군요. 강하늘이라고 하던데 이 동네 아이입니까? 이장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아이고, 우리 하늘이 보셨습니까, 그놈. 아주 물건이지요. 어미 혼자 키우는데도 어찌나 야무지고 착한지 온 동네 사랑을 독차지한다 아닙니까? 저 위 언덕에서 도자기 굽는 젊은 엄마인데 딱하고 안 됐지요. 한 5년 전쯤인가 아픈 노모 모시고 갑자기 이 동네로 흘러들어 왔답니다. 5년 전 도예가 아픈 어머니 그리고 강씨 성을 가진 아이 태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일치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인 박 비서를 조용히 불렀다. 박 비서, 비밀리에 알아볼 게 있네. 5년 전. 이 마을로 이주해 온 도액에 대해 전부 조사해. 강하늘이라는 아들을 둔 미혼모야. 누구도 알아채선 안 돼. 특히 본가 쪽에는 절대 알려져선 안 되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 비서의 일처리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호텔 방에서 밤새 뒤척이다 막 일어났을 때 박 비서가 긴급 보고서를 들고 찾아왔다. 찾았습니다, 부회장님. 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첫 장에 있는 여자의 이름, 윤서연. 태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윤서연은 5년 전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직후 위독했던 어머니를 데리고 이 마을로 이주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수술 기록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아이의 출생 기록, 강하늘.
출생일은 태준과 그녀가 함께 보낸 그날 밤으로부터 정확히 10달 뒤였다. 그녀는 아이에게 그의 성을 붙여주었던 것이다. 보고서가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태주는 창가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충격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희열이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다. 아들, 내게 아들이 있었다. 지난 5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나의 아이. 그와 동시에 잃어버렸던 5년이라는 세월에 대한 깊은 통증이 밀려왔다. 왜 도망쳤을까? 왜 아이의 존재를 숨겼을까?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폭풍처럼 휘저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날 밤의 모든 것은 한 선화가 꾸민 짓이라는 것. 윤서연은 돈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했지만 그 배후에는 더 거대한 음모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음모의 희생양이 되어 홀로 아이를 낳고 숨어 살아야 했던 것이다. 태주는 박 비서가 몰래 찍어온 하늘이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서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자신을 꼭 닮은, 그러나 자신과는 달리 따뜻한 미소를 가진 아이, 자신의 아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사업적인 냉철함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되찾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남자의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는 더 이상 리조트 개발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되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그 여자. 윤서연을 만나기 위해 태주는 언덕 위, 서연의 공방이 있을 방향을 노려보았다. 이제 폭풍은 더 이상 수평선 너머에 있지 않았다. 폭풍은 바로 이곳에 도착했다. 강태주는 직접 차를 몰아 서연의 공방이 있다는 언덕길을 올랐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머릿속은 수천 가지 감정이 뒤엉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원망을 쏟아내야 할까? 계획 같은 건 없었다. 그저 직접 봐야만 했다. 자신의 눈으로. 5년간 자신을 기만해온 그 여자와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들을. 굽이진 언덕길을 돌아가자 작고 아담한 공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소박하게 피어 있었고 처마 밑에는 앙증맞은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고요했다. 곧 닥쳐올 폭풍을 비웃기라도 하듯 태주는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한참 동안 공방을 바라보았다. 커다란 창문을 통해 안이 들여다보였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윤서연이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물레 돌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 위로 그녀의 손이 겹쳐지며 흙덩이는 사랑스러운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모자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은 태준이 평생 가져본 적 없는 완벽하고 따뜻한 가족의 풍경이었다. 아름다워서. 동시에 가슴이 저며오는 광경이었다. 태준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쾅스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오후의 정적을 날카롭게 깨뜨렸다. 소리에 놀란 서연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마당에 서 있는 낯선 남자에게 닿았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
그녀가 평생을 도망쳐온 과거가 악몽의 형상을 하고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첫 반응은 동물의 그것처럼 본능적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하늘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 온몸으로 아이를 감쌌다. 태주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눈은 오직 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 안에는 질문과 비난,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둘 사이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팽팽했다. 윤서연, 5년 만에 처음으로 부르는 이름이었다. 그 목소리는 저주이자 동시에 기도처럼 들렸다. 하지만 서연은 두려움과 모성애로 자신을 무장했다. 그녀는 일부러 차가운 가면을 꺼냈었다. 누구신데 남의 작업장까지 함부로 들어오시죠. 당장 나가주세요.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쌀쌀맞은 말투. 그 뻔뻔한 부정에 태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돌변했다. 날 몰라 내 돈을 받고 하룻밤 만에 사라져 놓고 그리고 내 아들을 낳아 놓고도 그의 시선이 서연의 등 뒤에 숨어 겁먹은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하늘이에게로 향했다. 그 말에 서연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절대로 이 남자가 자신의 아들을 저 위험한 세계로 끌고 가게 둘 수 없었다. 내 아들이라고요? 착각이 심하시네요. 이 아이는 당신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 아이 아빠는 죽었어요. 그녀의 거짓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잔인했다. 그를 상처 입혀서라도 쫓아내야만 했다.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아프게 태준의 가슴을 때렸다. 그는 그녀의 눈에 서린 결연한 의지와 그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동시에 읽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위협적인 기세에 서연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아이는 내 눈을 가졌어. 윤서연, 내가 바보로 보여. 둘의 언쟁은 걷잡을 수 없이 격해졌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두려움이 뒤섞여 날 선 말들이 오고 갔다. 태주는 그녀가 자신을 속이고 아들을 훔쳐갔다고 비난했다. 서연은 그가 속한 세계가 아이를 망가뜨릴 뿐이라며 맞섰다. 당신이 하늘이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요? 재산 다툼으로 서로를 물어뜯는 가족. 당신 아버지를 파멸시키려는 계모. 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당신 같은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 지켜 나한테서 아들을 5년이나 숨겨놓은 게 지키는 건가? 그건 당신 욕심이야. 당신 혼자 아이를 독차지하려는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두 사람의 고성이 공방마당을 가득 메웠다. 그 광경에 겁을 먹은 하늘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무서워. 이 아저씨 누구야,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는 두 사람의 싸움을 순식간에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였다. 서연은 즉시 모질었던 표정을 풀고 아들을 달랬다. 태주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 때문에 겁에 질려 우는 모습을 보고 죄책감에 휩싸였다. 서연은 우는 하늘이를 품에 안아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태준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제발, 제발 그냥 가주세요. 우린 여기서 행복했어요? 이 행복을 부수지 말아주세요. 당신에게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둬요.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도망치듯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마당에 홀로 남겨진 태주는 아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치는 것을 느끼며 만견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의 가족. 특히 계모로부터 아이를 지키려 했다는 그녀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의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분노와 상처가 여전히 들끓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그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대신 근처의 작은 민박에 방을 잡았다. 억지로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 한선화의 집무실. 그녀는 태준의 팀 내에 심어둔 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부회장님께서 서울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시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릉에 무기한 체류 중이십니다. 한 미혼모의 집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선화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도예가 어촌마을, 설마. 그녀는 즉시 자신의 사람들에게 그 여자와 아이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아이, 강태준의 핏줄. 그것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선 자신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최악의 변수였다. 5년 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과거가 유령처럼 되살아나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날 밤 두 개의 공간에서 두 사람은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서연은 잠든 하늘이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힘겹게 쌓아 올린 평화에 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의 화려한 집무실. 한선화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막 전송된 하늘이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누가 봐도 강태준의 어릴 적을 빼다 박았다. 그녀의 우아한 얼굴이 차가운 아기로 뒤틀렸다. 그녀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고 말했다. 처리해. 위협은 이제 시작되었다. 단순한 멜로드라마는 한순간에 목숨을 건 스릴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윤서연의 평화로운 일상은 깨졌다. 그녀는 강태준이 당장이라도 다시 쳐들어와 하늘이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공방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늘이가 밖에서 노는 시간도 줄였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태준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간 뒤 찾아온 정적은 오히려 더 불안했다. 태준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분노와 강압적인 태도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늘이를 지키려던 서연의 그 절박한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변화는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공방 마당에 낡고 삐걱거리던 철문이 하룻밤 사이에 튼튼한 원목 대문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가 한 것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쪽지 한 장. 설명 한마디 없었다. 그저 묵묵한 배려만이 존재했다. 며칠 뒤에는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서연에 대해 수군거리던 험담이 하루아침에 쏙 들어갔다. 미혼모의 과거가 어떻고 돈 많은 남자에게 꼬리를 쳤다는 둥.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던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 갑자기 서연에게 과일을 건네며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다. 서연은 어리둥절했지만 태준이 뒤에서 손을 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가 슈퍼마켓의 낡은 건물을 시세의 몇 배를 주고 사들이며 상가 투자라는 명목으로 주인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하늘이가 애타게 찾던 장난감 로봇이 나타났을 때였다. 서울에서만 구할 수 있는 한정판 모델이라 서연이 몇 번이나 허탕을 쳤던 장난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공방 문 앞에 커다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하늘이가 그토록 원하던 로봇이 들어 있었다. 역시나 아무런 흔적도 없이 서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이런 행동들은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세심하고 사려 깊었다. 그녀가 마음속에 그려온 이기적이고 냉혈한 재벌 3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흔들리기 시작했다. 5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린 불신과 경계의 벽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태주는 서연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대신 하늘이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하늘이가 매일 오후 동네 놀이터에서 논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시간만 되면. 태주는 어김없이 놀이터 한쪽 벤치에 나타나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 하늘이는 며칠 전 엄마를 울렸던 무서운 아저씨를 경계하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작은 변화는 하늘이가 가지고 놀던 공이 태준의 발치로 굴러가면서 시작되었다. 하늘이가 머뭇거리자 태준은 어색하게 공을 주워 아이에게 굴려주었다. 아이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의 행동은 서툴기 짝이 없었다. 웃는 법도, 말을 거는 법도 몰랐다. 그런 어색한 공놀이가 며칠간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하늘이보다 덩치가 큰 동네 아이가 하늘이의 로봇을 빼앗으려다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다. 하늘이가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멀리 벤치에 앉아있던 태준이 벌떡 일어나 다가왔다.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윽박지르지 않았다. 그저 울먹이는 하늘이의 앞을 막아서서 자신보다 한 뼘은 작은 골목대장을 말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키와 위압적인 분위기, 그리고 얼음장 같은 눈빛에 겁을 먹은 아이는 로봇을 내려놓고 줄행랑을 쳤다. 태주는 그제야 몸을 낮춰 하늘이와 눈을 맞췄다. 그는 서툰 손길로 아이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괜찮아. 그가 아들에게 건넨 첫 다정한 말이었다. 하늘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을 지켜준 이 커다랗고 무뚝뚝한 아저씨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호기심과 안정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공방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막강한 부회장이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남자가 몇 시간이고 낡은 놀이터 벤치에 앉아 아들의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다. 서툴고 바보 같지만 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애쓰는 그의 모습을, 아들이 위험에 처하자 본능적으로 뛰쳐나가 보호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5년간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심장이 그 순간 뜨거운 무언가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괴물이 아니었다. 자신처럼 상처투성이인 채 가족의 온기를 갈망하는 외로운 남자일 뿐이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흑백 논리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도망치는 것만이 정답이었을까. 위험한 세계로부터 하늘이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은 것은 아닐까. 서연의 내면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었다. 그날 저녁 세차게 비가 쏟아졌다.
하늘이는 일찌감치 잠이 들었고 서연은 창밖을 보다 무심코 놀이터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강태준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쏟아지는 비를 흠뻑 맞으며. 그는 미동도 없이 서연의 집 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서서 우산을 기울여 비를 막아주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지난번의 날 선 침묵과는 달랐다. 그 안에는 조심스러운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감기 걸려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아이가 행복해 보이는군? 태준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하늘이가 잠들어 있을 창문을 향해 있었다. 당신이 잘 키웠어. 그것은 그녀의 지난 5년을 인정하는 말이자 그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비에 젖은 그의 얼굴 위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아니면 감춰왔던 슬픔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직 그를 집 안으로 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얼어붙었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어보기로 했다. 내일 하늘이가 좋아하는 생선구이를 할 거예요. 저녁에 시간이 있다면. 망설임 가득한 불완전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평화의 제스처이자 조심스러운 초대였다. 태주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내 그의 얼굴에 안도와 희망의 빛이 서서히 번져나갔다.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색하고 서툰 미소였지만 분명히 그의 눈까지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의 전쟁에 길고 긴 휴전이 선언되는 순간이었다. 아직 거대한 빙벽이 전부 녹아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사이로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온기를 시기하듯 서울의 검은 그림자는 조용히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초대의 결과로 차려진 저녁 식사 자리는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작은 밥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모습은 위태롭지만 제법 가족다웠다. 하늘이는 더 이상 태준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아저씨는 왜 맨날 까만 옷만 입어요? 배트맨이에요. 아저씨는 로봇 조립할 줄 알아요. 나는 변신 로봇이 제일 좋은데 태주는 난생 처음 겪는 아이의 순수한 공격에 당황하면서도 서툴게나마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다. 서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녀는 이 남자가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들이 한때나마 서로에게 끌렸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렸다. 이 어색한 평화가 계속될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들이 쌓아 올린 위태로운 평화 아래 서울에서 뻗어온 검은 그림자는 이미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한선화의 계획은 신속하고 잔인하게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다. 그녀의 사람들은 이미 며칠간 서연과 하늘이의 일과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서연이 매주 한 번, 하늘이를 데리고 읍내의 작은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다는 것. 그리고 그 길에는 인적이 드문 해안 절벽 도로가 있다는 것까지. 그들의 계획은 간단했다. 대형 덤프트럭을 이용한 브레이크 고장, 사고. 모든 것을 운 나쁜 사고로 위장해. 눈엣가시 같은 두 모자를 흔적도 없이 제거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여느 때처럼 자신의 낡은 소형체 하늘이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아이는 뒷좌석 카시트에 앉아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 모르게 태주는 어느새 스스로를 그들의 수호자로 임명했다. 그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차로 그들 뒤를 묵묵히 따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해안도로, 급격하게 휘어지는 절벽의 커브길에 막 들어섰을 때였다.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미친 듯이 그들을 향해 돌진해왔다. 액!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끼익!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도로 위를 빙글 돌았다.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차는 제어력을 잃고 도로 옆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가드레일이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서연의 차는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멈춰 섰다. 차체의 절반 이상이 허공에 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엄마 무서워. 뒷좌석에서 하늘이가 겁에 질려 울부짖었다. 차가 조금씩 삐걱거리며 아래로 기울어졌다. 발밑에 아찔한 절벽 아래로는 성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뒤에서 목격한 태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그의 차가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동안 임무를 완수한 덤프트럭은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저건 사고가 아니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태주는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서연의 차 옆에 자신의 차를 세웠다. 그는 자신의 안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차에서 뛰쳐나갔다. 윤서연 정신 차려. 그는 겁에 질린 서연에게 소리치며 아이의 안전벨트를 풀라고 지시했다. 차체가 다시 한번 크게 기울며 바퀴 밑에서 돌 부스러기가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태주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손을 뻗어 울고 있는 하늘이를 끌어냈다. 아이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자마자 그는 다시 서연에게 손을 뻗었다. 내 손 잡아 빨리. 서연이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차는 마침내 균형을 잃고 절벽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태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를 끌어당겼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쇠덩어리가 굉음과 함께 바다로 삼켜졌다. 두 사람은 도로 위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태주는 방금 전까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여자와 아들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그의 몸은 아드레날린과 생생한 공포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성을 되찾은 태주는 즉시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방금 사고를 위장한 살인 미수가 있었어. 도망친 덤프트럭 운전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그리고 한선화 여사와 관련된 5년 전의 모든 기록, 통신 내역, 자금 거래, 전부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까지 다 찾아내. 분노에 찬 그의 명령은 즉각 실행에 옮겨졌다. 박 비서의 팀은 경찰보다 빠르게 덤프트럭 운전수를 찾아냈고 그는 거액의 돈을 받고 저지른 일임을 쉽게 자백했다. 그 돈의 출처인 유령 회사는 한선화의 비자금 창구 중 하나로 밝혀졌다. 동시에 5년 전의 기록들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똑같은 비자금 계좌에서 서연의 어머니 병원비가 결제된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선화의 전직 비서가 만약을 대비해 빼돌렸던 디지털 파일 하나가 태준의 손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5년 전 한선화와 윤서연이 맺었던 계약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태준을 유혹하여 스캔들을 터뜨린 후 영원히 사라질 것.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태준은 다시 한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탐욕 때문에 그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절박함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의 계모가 벌인 추악한 권력 게임의 장기말이자 희생양이었다. 5년 동안 그는 엉뚱한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이다. 그녀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였다. 그녀가 도망치고 아이를 숨겨야만 했던 모든 이유는 바로 방금 전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그 거대한 악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그녀를 향한 압도적인 죄책감과 가슴 아픈 연민만이 남았다. 태주는 잠든 하늘이의 곁을 지키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사고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불안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고통이 어려 있었다. 미안해. 감정에 북받친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내가 다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서 당신을 혼자 그렇게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서연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을 통해 그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 홀로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누군가와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없이 오가는 눈빛 속에서 5년의 오해와 원망이 비로소 녹아내리고 있었다. 한선화를 상대로 한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두 사람의 상처 입은 영혼은 비로소 하나가 되고 있었다. 폭풍이 닥치기 전의 고요함은 숨 막히게 무거웠다. 강태준이 마련해준 안전 가옥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온전한 동맹이 되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의 오해나 불신이 존재하지 않았다. 태준은 서울로 돌아가 한선화와 정면으로 맞서 싸울 계획을 서연에게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가족을 영원히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나도 같이 갈래요. 위험해. 당신은 여기 하늘이 곁에. 아니요. 서연은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이건 내 싸움이기도 해요. 그 여자는 내 절박함을 이용했어요. 내 손으로 직접 끝내야겠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태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하늘이를 서연의 어머니와 믿을 수 있는 경호팀에게 맡기고 폭풍의 눈인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 진성그룹 본사로 돌아온 태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죽었거나 최소한 절망에 빠져 있을 거라 예상했던 의부사들이 멀쩡하게 나타나자 한선화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태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인 강 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들에게
그룹 리더십 윤리에 관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한선화와 그녀의 추종자들이 모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무대였다. 결전의 날, 거대하고 차가운 이사회 회의실, 강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한선화는 여전히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회의 시작 시간에 맞춰 태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윤서연이 함께 서 있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임원들이 술렁거렸다. 한선화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태준은 동요하지 않고 준비된 자리로 걸어가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오늘 이 자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와 그로 인해 우리 그룹의 미래를 위협한 한 개인의 윤리적 문제를 논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태준은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며칠 전 강릉에서 저와 제 아들을 노린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덤프트럭의 모습과 운전사의 사진이 나타났다. 곧이어 운전사의 자백 영상이 재생되었다. 거액의 돈을 받고 사고를 위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한선화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죠? 저런 삼류 소설 같은 이야기로 날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이라. 태주는 코웃음을 치며 다음 자료를 띄웠다. 돈의 출처인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도였다. 그 돈이 한선화의 비자금 계좌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한선화는 교묘하게 발뺌했다. 누군가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조작한 거겠죠. 증거가 불충분하군요. 그렇습니까? 태준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그럼 이 증거는 어떻습니까? 한 여사님,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5년 전. 한선화와 윤서연의 이름이 나란히 서명된 계약서였다. 강태준을 유혹하여 스캔들을 만들고 사라질 것. 충격적인 내용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태준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5년 전 한선화 여사께서는 위독한 어머니의 수술비로 절박한 상황에 놓인 한 여인을 이용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윤서연 씨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창백하게 질린 강 회장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시사실인가?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의 힘이 담겨 있었다. 네, 사실입니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의 첫 만남부터 돈을 받고 태준을 유혹해야 했던 그 밤, 그리고 홀로 아이를 낳고 5년간 숨어 살아야 했던 고통의 시간들을 담담히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다. 한 여인의 절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지키려 했던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기록이었다. 제가 도망친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을 한선화 여사님 같은 분들이 존재하는 무서운 세계로부터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에게만큼은 저처럼 누군가의 욕망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그녀의 증언은 회의실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코너에 몰린 한선화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폭발했다. 저 여자는 꽃뱀이야 돈을 노리고 내 아들에게 접근했다가 이제 와서 날 물고 늘어지는 거라고 강태준. 너도 저런 년한테 속아서 이 어미를 모함하는 개냐. 그녀의 발악에 가까운 히스테리는
오히려 그녀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 회장의 얼굴이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한선화 당신을 오늘부로 진성그룹과 진성재단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겠소. 내 가족 중에 괴물이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소.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형사들이 들어왔다. 태준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그들은 한선화에게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당신들 뭐야 날 건드리지 마 여보. 이 사람들 좀 어떻게 해봐요. 한선화의 몰락은 빠르고 완전했으며 공개적이었다.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며 끌려나가는 그녀의 모습을 끝으로 길고 길었던 악연의 막이 내렸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강 회장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연과 태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연을 향해 깊은 후회가 담긴 눈으로 고개를 숙였다. 우리 가족이 그대와 아이에게 저지른 짓을 진심으로 사과하네. 그리고 그는 아들인 태준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후계자가 아닌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한 남자의 얼굴을. 부자 사이에는 오랜만에 조용한 화해와 이해의 기류가 흘렀다. 모든 것이 끝난 저녁. 태준과 서연은 진성그룹 본사 건물을 나섰다. 서울의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승리감 대신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감정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태준이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끝났어. 정말 끝난 걸까요? 서연은 수많은 고통의 기억이 담긴 거대한 빌딩을 돌아보며 물었다. 애니. 태준이 그녀의 말을 바로잡았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시작.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도 그를 마주 보았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처음으로 두 사람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더 이상 과거의 거짓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이 함께 싸워 되찾은 진실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굳건히 마주본 채 아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강릉의 작은 어촌 마을은 거짓말처럼 평온을 되찾았다. 서울에서의 소라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한선화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언론의 관심도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잦아들었다. 서연과 하늘이가 있는 작은 언덕 위 공방으로 강태준은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더 이상 서울의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진성그룹 부회장직을 내려놓았다. 권력과 부의 정점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그의 결정에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그는 조금도 미련이 없었다. 전문 경영인에게 그룹을 맡기고 아버지인 강 회장의 힘든 설득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에서 뛰노는 하늘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5년의 세월과 수많은 오해가 핥히고 간 상처는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는 말 다시 해야겠어? 서연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날 밤에 대한 사과는 아니야. 그의 말에 서연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날 밤이 없었다면 하늘이도 지금의 당신도 없었을 테니까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니까 내가 미안한 건
나의 어리석음이야.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5년 동안 당신을 혼자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 내버려 둔 것. 더 빨리 당신을 찾아내서 지켜주지 못한 것. 그게 미안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 역시 사과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을 속였던 거, 그리고 당신에게서 5년이라는 시간을, 하늘이 아빠의 자리를 빼앗았던 거,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실수를,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를 비로소 온전히 마주하고 용서했다. 아팠던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서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들의 길고 길었던 상처는 부드러운 화해의 입맞춤과 함께 아물기 시작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작은 일상들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지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던 얼음 왕자 강태주는 이제 없었다. 대신 어설픈 솜씨로 공방의 낡은 지붕을 수리하고 장모님에게 생선 굽는 법을 배우며 타박을 듣고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다 함께 넘어지는 평범한 남자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재벌의 옷을 벗고 서툰 솜씨로나마 평범한 행복을 배우고 있었다. 과거 이사회를 호령하던 그 카리스마는 이제 아들이 만든 삐뚤빼뚤한 찰흙 공룡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고 칭찬해주는 다정한 아빠의 미소로 변해 있었다. 그는 지난 30여 년의 생애보다 이곳에서의 몇 달 동안 더 많이, 그리고 더 진심으로 웃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서연의 예술호는 다시 피어났다. 그녀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도자기들은 이전보다 한층 더 깊고 따뜻한 생명력을 품고 있었다. 슬픔과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담아낼 수 있는 온기였다. 태주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인터넷 쇼핑몰 만드는 법을 독학해 그녀의 작은 온라인 갤러리를 열어주었고, 주말이면 직접 차를 몰아 근처 시장에 그녀의 작품을 내다 팔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보호자가 아닌, 그녀의 꿈을 존중하고 함께 키워나가는 진정한 동반자였다. 세상의 중심은 하늘이었다. 아이는 마침내 아빠라는 존재를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모래사장을 걷다가 하늘이가 태준의 손을 잡고 무심코 아빠라고 불렀을 때 태준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서연도 놀라 아이를 바라보았다. 하늘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아빠, 저기 불가사리 하며 손가락질을 했다.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몸을 낮춰 아이를 끌어안았다. 5년을 건너뛰어 처음으로 들어보는 그 한마디는 그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주문과도 같았다. 어느 맑은 날 오후, 공방의 물레 앞에 세 사람이 함께 앉았다. 태준의 커다란 손이 서연의 손을 감쌌고 하늘이의 작은 손이 그 위를 덮었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의 흙덩이를 어루만지자 아무 형태 없던 흙은 조금씩 아름다운 한가리의 모습으로 빚어져 올라갔다. 그것은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한때 부서지고 망가졌던 그들의 삶이 이제 서로의 사랑과 노력으로 하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빚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들은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함께 미래를 빚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다. 서로를 향한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1년 후 바닷가 언덕 위의 작은 공방은
이제 아늑한 갤러리 카페가 되어 있었다. 서연의 작품과 향긋한 커피를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과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마을의 새로운 명소였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 카운터에 서 있는 서연의 배는 제법 불러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예비 엄마의 미소가 가득했다. 이제 7살이 된 하늘이는 손님들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컵을 자랑하며 제법 능숙하게 가게 일을 돕고 있었다. 그때 딸랑 하는 풍경 소리와 함께 태준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텃밭에서 막 따온 싱싱한 채소가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서울의 냉정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 편안한 옷차림, 그리고 온화한 미소. 그는 완벽한 평화를 찾은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서연의 뺨에 입을 맞추고 하늘이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세 사람. 아니 곧 네 사람이 될 가족은 나란히 서서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말없이 지켜보았던 바로 그 바다였다. 이제 그 바다는 부서지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그들의 행복한 현재와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고 있었다. 거짓과 절망 속에서 태어난 사랑이었지만 용서와 인내를 통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강한 사랑을 완성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무지개처럼 영원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